이 상승이 어떻게 나왔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나왔는가? 네, 상승 어떤 방향으로 나왔는가가 중요한데, 네. 지금은 매매가 전세의 변화가 아니고 어떤 임대의 부족, 전세의 상승 어떤 그런 유형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금리가 떨어지면서 매가만 계속 움직이는 과정이거든요. 연결되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잠시 우리가 시장에서 매가가 급하게 떨어졌다가 너무 떨어진 게 반등하고 다시 원래 시장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그 올해 지나고 내년 봄 지나고 내년 상반기 정도 지나면은 이제 원래 시장 방향으로 간다. 원래 지 방향으로. 제가 보는 시점에서 2020년에서 그 인덱스 3법 나올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후반부에 나왔으니까 21, 22, 23. 요 3년도 해는요. 네. 3년도 해는 우리 공급의 해가 아니에요. 공급으로 시장이 만드는 해가 아니고요. 금리에 의해서 시장이 임대차 3법에서 만든 시장이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요. 상승과 하락의 성격이 다르다고요. 그 기존에 우리가 언제냐면 97년도 IMF, 2003 카드 사태, 금융위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요거는 공급과 관계없는 상승과 하락이거든요. 이 뒤에. 네. 근데 이거하고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 3년 동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속되려면은 상승이라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 환경이 누가 만드냐 하면은 수익률과 공급에 의해서 주거의 부족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게 연결돼야 되는데 그 연결성이 지금 끊겨 있거든요. 그게 언제 연결되냐? 제가 보는 관점은 내년 봄 지나서 연결된다. 봄 지나서 한 5월, 6월 넘어가게 되면은, 그럼 하반기 되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세가 상승하면서 이제 시장이 연결되면서 매가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가 나올 거라 저는 예측하고 있어요. 왜 뭐 올해 가을도 있고 올해 겨울부터일 수도 있는데 왜 내년 하반기부터예요? 어떤 그 시점에 대한 일단 임대차 3법 그 2024년 말 돼야지 한 바퀴 돌거든요. 2+2가. 네. 4년. 예, 그게 나온 시점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 우리가 역전세 문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최고 피커였거든요. 네. 그게 쭉 깔아놓는 시점이 하반기쯤 돼야 됩니다. 그 중반기까지는 약간 남아 있어요. 그 하반기 되면 완전히 저는 거의 없을 거라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4년차 되면은 시장에 나와 보면은 전세가 없거나 전세가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금리와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서울 기준으로 보면 사실 네.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다른 지방보다는 확실히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매전 갭이라고 하죠. 그럼 이게 전세가가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폭일지는 모르겠지만 올라간다 해도 이걸 매매로 다시 전환을 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수도권은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가 지금 완성이 안 됐다고요. 수익률에 관한 조건이. 네. 그래서 저는 수도권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25년, 26년 때만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고. 네. 왜냐하면 전세가가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수익률을 만들어 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게 전세가 상승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와야 돼요. 수도권이요. 그건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가 있는데 네. 지방은 다르거든요. 지방은 전세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매가 상승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방을 하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고 수도권 한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장담을 못 하거든요. 수익률. 네, 수익률 때문에. 그래서 뭐 빠르면 25년 늦어도 26년 되면 저는 시장이 약간 힘이 빠질 거다. 그런 얘기 계속 한 거죠. 왜냐하면 투자자가 계속 붙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실수요자에 의해서 계속 하기는 우리 힘든 시장이에요. 이제 총선도 있고 그렇다고 이제 너무 급락하게 되면은 시장에 이제 어떤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군부는 막 떼지는 못하지만은 네. 꺼지는 거는 이제 또 바라지 않거든요. 네. 경제에 이제 영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정책적으로 이제 뭐 대출 부분, 일정 부분 이렇게 풀어주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온기를 살려놓는 거죠. 이게 하반기에 대해서 전망을 되게 좀 이제 안 좋게 보는 분들이 거의 한 95%?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근데 원래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는 안 좋아요. 저는 좋게는 안 봅니다. 네. 이거 지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네. 요거는. 네. 근데 이게
연결성이 끊긴 거는 뭐냐면은 대출 규제가 나와서 그래요. DSR 규제가 나오면서 수요가 줄었잖아요. 근데 원래 시장은 작년부터 사람들이 전세가 한번 내게 들어오면은 매도로 했어요. 원래는 전세 넣고 또 전세 놔야 되는데 이분들이 세금 문제라든지 정부의 우리 기대치만큼 규제가 안 풀렸거든요. 네. 그래서 역전세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해 볼 때는 내가 보유하는 것보다는 돌아오는 전세를 매도 쪽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물이 작년부터 계속 늘었어요. 늘고 전세는 계속 줄었어요. 돌아온 전세 다 매도로 간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매도로 갔는데 이제 정책 지원이 되니까 정책 어떤 대출에서 그 매도 물건 받으면서 상승한 거거든요. 특례. 예. 특례가 끊기고 이제 주니까 그걸 못 받아주니까 지금 약세가 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게 지금 사사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내년 거기에 역전세도 있고요. 그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게 유지될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시장 안 좋아질 거예요. 내년 하반까지는. 더 누적되겠네요. 약간씩 그렇죠. 약간씩 이제 하락하는 때도 나올 거고 시장 침체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아, 매매가는. 네, 매매가는. 전세가는 좀 어떻게? 전세가도 원래 이 전세가 뭐냐면은 원래 시장인 전세가 지금 최근 전세도 약간 주춤하거든요. 네. 이 전세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신규로 들어오는 전세의 수요가 있고요. 두 번째 움직이는 수요가 있어요. 네. 이 움직이는 수요는 매매 수요와 같이 움직여요. 누가 전세에 있는 아파트를 사버리면은 그 속에는 전세가 움직이잖아요. 네. 그 수요가 움직여야 되는데 매매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전세 수요도 줄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수요가 뭐냐면은 신규 수요예요. 근데 신규 수요는 천천히 생기거든요. 가구수가 1년에 뭐 늘어나잖아요. 갑자기 안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전세 수요는 천천히 늘어나기 때문에 전세도 올 초반큼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겁니다. 왜? 매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매가 일어나야 전세도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시중에 새롭게 들어온 수요까지 합쳐서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매매가 없는 전세가 지금 거래가 시장 내에서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적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내년하고 내후년 금리와 입주 물량은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세요? 입주 물량 엄청 부족하다 이 얘기 막 지금 또 나오고 있는데. 금리의 영향은 우리 부동산 역사 중에 네. 금리의 영향을 받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2004년, 5년, 6년, 7년 가면서 수도권이 우리가 이제 금리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는 아주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그때 이제 공급도 많았기 때문에 금리인지 공급인지 두 개를 놓고 보면은 저는 공급 쪽에다 어떤 포커스를 주는데 우리가 2022년 넘어가서부터는 전국적으로 금리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 금리 영향을 받았던 원인은 금리의 변동성이 커서 그렇습니다. 임대료의 변동성보다 금리의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네. 수익률을 맞춰야 되니까 임대료가 올라가야 될 걸 얘가 금리가 잡아버리니까 매가가 떨어지면서 수익률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매가가 급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리의 변동성이 낮아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임대료의 변화에서 매가가 바뀌거든요. 그 과정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이 공급과 금리와 이런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조금 시장 내에서 조금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예, 잘 보이지도 않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뭐 전 추측이지만 저는 이렇다고 지금 믿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은 요거 지나오세요. 또 금리 얘기가 다 지나가고 또 공급 얘기 또 나옵니다. 또 공급 얘기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죠? 시간이 이렇다니까요. 2, 3년 후에 이제 지금 네. 입주 물량 없다고 또 이야기 또 나오잖아요. 또 공급 시간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변동성이 크기의 차이예요. 금리가 우리에 영향 없었던 게 아니고요. 금리는 그다음 계속 이제 하향수시하면서 우리에 영향이 있었어요. 근데 그보다 임대료의 변동성, 전세의 변동성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우리 실제 체감을 못했던 거죠. 그걸로 해서 매매가 더 크게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년 되게 되면은 정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공급과 어떤 이제 그 내년의 변곡점이 어떤 그 기로에 있는 거죠. 금리와 공급의 어떤 심겨루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점 마주치는 시점이 24년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공급이 이긴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내년에 변곡점이 만들어진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내년에 또 금리가 올라간다면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금리 상승 폭이 있잖아요. 과거보다는 그렇게 못 올리잖아요. 네. 지금 많이 상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 해도 지금 폭이 작기 때문에 아마 공급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전세가 움직이는 폭보다 좀 적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 영향 힘이 크다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거죠. 또 상승을 주장하거나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이제 공급 부족 이야기가 이제 또 다시 나오기 시작하죠. 고개를 들기 네, 또 왜냐하면 전세가 움직이니까 그런 거예요. 네. 임대차 3법 당시를 말씀드리자면 그럼 그때 당시에도 금리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보이진 않았지만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급 물량과 그다음에 금리, 그다음에 전세가 상승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에 영향을 줬다고 보세요? 어떻게 좀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하죠. 보세요? 네. 우리가 2019년 코로나 터질 때 그때 저금리로 갔잖아요. 네. 저금리로 가면서 우리가 수요를 엄청 폭발시켰거든요. 매매수, 전세수요. 거기다 임대차 3법까지 나왔어요. 그럼 불을 붙인 거죠. 정부에서. 불을 붙이면서 뭐냐면은 전세가를 2년치를 4년치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가도 값이 등달아 올라붙죠. 근데 그게 지금 정상으로 내려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전세 가격도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정상 수준으로 내려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는 같이 빠졌으니까. 예, 이제는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원래 자기가 가는 어떤 상승률 폭하고 그 유사하게 가고 있어요. 전세도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공급에 의해서 전세가 상승에 의해서 매매가가 올리는 그런 구조로 되는 거죠. 매매가 상승이 나오는 루트는 여러 가지가 나와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거죠.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이게 또 길게 우리가 유지되려면은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호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어떤 호재. 네. 호재는 임대료는 가만히 있는데 위에가 뭔가 좋아진다는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호재가 없어지면 쭉 내려오죠. 네. 매가 상승은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재건축, 재개발 같은 건 상품이 바뀌면서 올라가잖아요. 좋은 물건 바뀌면서. 네. 그런 것들은 상승 나와요. 근데 재건축 무산되면 또 내려오잖아요. 네. 임대료 상승 없이 가는 거잖아요. 이건 지속될 수 없는 일시적인 상승이고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임대료 상승이 나와야 돼요. 그럼 또 주식이 똑같잖아요. 기업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려면은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수익이잖아, 결국은요. 네. 수익을 계속 잘 내주면 그 기업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주택의 수익이 뭐예요? 임대료잖아요. 우리는 월세가 전세니까 전세잖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이게 유지되려면.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가는 그런 환경이 돼 있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 변곡점이 내년에 전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특히 지방은요. 서울은 조금 약간 저는 다르게 보고 있지만. 아, 그럼 서울은 조금 더 이 침체가 길어질 거로. 저는 한 번 더 가고 난 뒤에 온다고 저는 보고 있죠. 내년이면 24년이잖아요. 네. 그럼 26년 이제 좀 별로 안 좋게. 제가 25년, 26년 정도 봤죠.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쭉 안 좋은 게 아닌가. 네.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빨리 왔나 이런 생각도 해요. 네. 그런 생각하고 하도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그 변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제가 좀 고민이긴 해요. 누적 공급량을 보게 되면은 제가 보는 관점은 한 25년에서 26년인데 그 사이에 이제 변수가 자꾸 들어오니까 이게 좀 뒤로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면 이게 좀 빨라졌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어요. 좀 고민이 됐죠. 과거보다는 전세가율이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이 있고요. 지금도. 네. 서울도 그렇고 이 수도권 전체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그런 걸 보게 되면 아직도 조금 여러가 남아있지 싶은데 근데 이게 전세가율이라는 게 시장의 어떤 성장성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성장을 왔기 때문에 이게 높은 전세가율에서 멈추거든요. 과거보다는. 그 조사했는데 잠깐 볼까요? 2008년도에 우리가 그 시장이 안 좋을 때 전세가율이에요. 이제 부산이 66.5인데 지금 62고요. 네. 유일하게 지금 낮죠. 대구가 67인데 지금 이 과공급에도 68이에요. 그러네요. 이상하죠. 뭐야? 대구인데? 네. 왜 그러죠? 성장성이 둔화되게 되면 전세가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둔화됐던 이야기고 도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던 증거예요. 모든 도시들이 다 올랐어요. 그 서울도 옛날처럼 전세가율이 38%까지 저는 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 5%에서 48%에서 지금 끝난다고 보고 있어요. 과거는 38%까지 떨어졌거든요. 그거 안 내려다. 왜냐하면 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에. 성장이 둔화되면 우리 전세가에 다 붙어요. 광주가 약간 지금 떨어져 있고요. 다시 성장하는 건가요? 요거는 이제 공급 영향 일시적 영향일 수 있고요. 거의 비슷했고요. 나머지 다 올라가 있죠. 그러네요. 서울은 39%였는데 51%. 요건 2008년이고 요거 이 전세가율은 요 이제 2008년도에 강원도 이쪽 없거든요. 2009년도 가져왔거든요. 비교했는 거예요. 네. 지금은 모든 도시가 다 높죠. 네. 네, 다 높아요. 다 높아가 좋다는 게 아니고요. 성장이 둔화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택 시장이
어느 정도 계속 성숙해 가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성장이 둔화되게 되면 전세가 딱 붙어요. 우리 시골에 가게 되면 딱 붙잖아요. 네, 네. 그가 똑같은 원리예요. 시골 구축 가면 네, 딱 붙잖아요. 99%. 똑같은 거예요. 도시가 이제 점점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입니다. 수급도 있네요, 수급. 근데 진짜의 모습은 수급이에요. 단기적인 시장 전망은 이 수급을 하는 거예요. 예, 전세가율은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 얘는 수급은 단기적인 전망하는 거예요. 얘가 정확한 거예요. 얘가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건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숫자의 의미는 이제 원래 통계에 가게는 100을 넘으면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거든요. 근데 100 되면은 시장에 나가보면은 전세가 많아요. 심지어 가격이 오르려면은 150에서 160 돼야 돼요. 그러면 전세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매매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150, 160 되면은 매매가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는 대전이고요. 146. 강원 지금 상승하고 있는 도시들이에요. 전남, 전북 이 다 상승하고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전세가율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네. 이 전세 수급으로 보니까 네. 확연하게 딱 차이 나죠. 있는 부분 아닌 네, 부분 네. 딱 보입니다. 차이 나죠. 이게 2008년도에는 이랬어요. 172. 왜 2008년도라고 우리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전세 수급에서 완전히 달라요. 2008년도에 위기가 왔지만은 위기 지방 같은 경우는 대구만 위기, 나머지는 위기가 아니었어요. 이 전세 수급은 부산 171했어요. 부산이 2008년도에 올랐는 거 아세요? 아, 그렇습니까? 올랐어요. KBS에 가보세요. 올랐습니다. 광주 166. 166이에요? 네. 와. 대전 다 올랐어요. 울산만 지금 나빠요. 울산하고 대구만 나쁘고 나머지 지역은 다 높았어요. 이런 지역이 2008년, 9년 가면 계속 올랐어요. 지금 여기 제가 자꾸 지방하라고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이 빠르다. 빠르게 움직인다. 시장 안전하다. 조건이 다 만들어져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공급 적다. 공급 누적도 지금 많이 적은 편이다. 이야기했는 거 모르겠는데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년 되면은 확연히 다를 거예요. 지금 아마 4, 4분기에 약간 전수가 약간 떨어질 거예요. 떨어졌다 내년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2, 4분기부터는 또 달라져요. 이 수급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더 좋아지죠. 더.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대전, 강원, 충북 이런 곳들은 그러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도 공급이 없죠. 부족합니까? 네. 아.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지역들. 수도권만 지금 막 째려먹고 있잖아요. 아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서울 수도권은 지금 애매한 시점이고 네. 지방이 훨씬 더 기회가 많다고. 이게 진짜 모습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근데 서울도 전세 수급이 있어요. 있는데 왜 안 가져왔냐면은 네. 서울은 전세 수급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해야 됩니까? 전세 가율로 하는 겁니다. 전세가율로? 네, 이걸로 하는 거예요. 왜 전세 수급으로는 보면 안 됩니까? 같이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도시 구조에서 그래요. 도시 구조. 네, 도시 크기에서. 도시 크기에서 수급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 가율로 봐야 돼요. 도시가 커서 그랬어. 도시가 커서. 공급이 시장에 작동하는 원리에 의해서. 그리고 공급이 누적돼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는 수도권 전세 가율로 보이고요. 얘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세 수급으로 봐야 돼요. 전세 가율은 지방의 전세 가율은 의미가 원래 높은데요. 뭐. 얘는 조건이 다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그 당시에서 공급이 바로 적어버리면 바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서울 수도권 달라요. 전세 가율이 만들어져야 돼요. 60%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전세 수급이 적을 때 그때 오르는 조건 두 가지라니까요. 지금 51%로면 사실 뭐 꽤 있습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 수도권은 최고점 70몇 %였잖아요. 20% 떨어진 거예요. 서울도. 39%에서 70% 갔다가 지금 50% 떨어진 거예요. 이게 시간이 엄청 걸려요. 십몇 년에서 걸린 수치. 이게 2008년이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15년? 15년이잖아. 15년 거쳐 만든 거예요. 이게 갖다 2007년, 2006년, 7년이 2016년, 17년이 고점이었거든요. 전세 가율이요. 네. 그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위에 거 그래프, 전세 가율 이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지방에는 이런 그래프가 안 나와요. 그래 보면은 지방 그래프는 그냥 평평해요. 한결같이 내려와봐 1, 2% 내려오고 2, 3% 내려오고 이렇게 하다 이렇게 가볍게 간다고요. 그럼 서울은 되게 격한 거네요. 격하죠. 폭이 격하죠. 도시 구조에서 그렇다니까요. 도시가 크면 이런 구조가 나온다니까요. 큰 도시들 있죠. 우리가 좀 뉴욕이라든지 뭐 런던, 정말 큰 도시. 캐나다 같은 큰 인구가 많고 큰 도시도 있죠. 그런 도시들은 이런 구조가 나와요. 공급이 시장에 미친 영향이 천천히 되거든요. 천천히 됐다가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가격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급잡을 수 없죠. 아무리 공급을 집어넣어도 시장이 멈추지가 않죠. 지금 미국이 다시 그 주택가가 오른 거 아세요? 떨어졌다가. 아, 그래요? 네, 다시 올라요. 금리가 이렇게 센데도 오르죠. 금리가 미국에는 담보대출은 8%가 돼요. 근데 지금 주택가가 올라요, 다시. 왜 올라요? 주택이 부족해서 오르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8%보다 공급의 힘이 훨씬 센 거예요? 훨씬 더 크죠. 정말 센 거예요. 네. 8%를 이길 정도로. 8% 대출을 받고 집을 사는 거예요.
왜냐 임대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그 워렌 버핏이 주택회사 투자했잖아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워렌 버핏이 주택회사에 투자했다고요. 누구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공급하는 회사 투자했어요. 정확하게 시장에 잃는 거예요. 이 시장 멈추자. 그러니까 그분은 주택 공부 안 한 사람도 이렇게 한다니까요.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니까 지금. 근데 미국에 금리 올랐다고 떨어졌다 막 하잖아요. 맞아요. 일시적이잖아. 금리 일시적 했잖아. 일시적이라고. 계속 하려면은 금리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오려면은 나오게 되면 금리 변동 더 크면은 되는데 5%에서 멈추잖아요. 5점 멈췄다 5.2에서 여기서 계속 멈춰 있잖아요. 임대료 상승 더 크게 나오니까 그냥 시장 바뀌어 버리잖아요. 8%인데도 와. 집값 오른다. 뉴욕에 나중에 진로 가서 뉴욕에 그 방 한 칸 올지 한번 보세요 얼마인가. 아 진로 들어가면 네. 나오죠. 네. 방 한 칸 400만 원, 500만 원씩 이렇게. 뉴욕 원룸? 네, 원룸. 자꾸 이제 수도권을 여쭤보게 되는데 지방은 이제 뒤에 질문을 제가 준비해놨으니까요. 2008년의 그 긴 침체장과 지금의 상황을 또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긴 어둠의 터널로 들어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릅니까? 어떤 부분이 좀 다르고 어떤 부분이? 지방은 조금 유사한 면이 있죠. 지방은 그때 2008년도 지방이 대구가 공급 제일 많았잖아요. 지금도 공급 제일 많죠. 나머지 지방은 또 없어요 공급이. 그러네요. 똑같아요. 뭐 이제 또 2008년 이후에 또 상승이 지방부터 되거든요. 그죠? 그때 2009년, 10년, 11년 됐고 지금도 나는 지방부터 된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유사해요. 되게 유사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2008년도에 전체적인 느낌은 뭐가 다르냐면 수도권 뭐가 다르냐면 전세 가율이 많이 차이 나죠. 38 떨어지는 지금 51% 있고 아직도 여전히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약간의 어떤 환경이 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걸 완전히 끄게 되면은 저는 이제 시장이 안 된다 보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자가 보유하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55대 45 정도 되거든요. 5대 5 뭐 이 정도 되는데 그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투자자가 50%라는 얘기잖아요. 네. 이 시장에 네. 그 실수요자 50이고 반반인데 실수요자가 그러면 시장 전체 끌어갈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같이 움직여야 되는 시장인데 이게 한쪽만 하다 하면 어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조건이 실수요자는 집이 부족해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한 가지 조건만 되면 되는데 투자자는 수익률에 대한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 두 가지 조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조건 빠져 있다고. 그래서 투자자가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힘은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제가 수도권 힘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아, 이 얘기 들어보면 지방이 확실히 맞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좀 합리적인 건나요? 그래도 서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이제 시점을 이야기하면은 시점과 가격은 우리가 지방이 좋고요. 네. 시점도 좋고 가격도 좋고. 근데 수도권은 시점은 애매하고 가격은 그래도 아직도 여유가 약간 있는 것 같고 내 느낌 그렇거든요. 네. 물론 가격이 올랐지만 반등했지만은 그래도 오르지 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여지가 있죠.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우리가 선택해서 좀 길게 가는 방향도 괜찮은데 투자자한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뭐 또 뭐 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뭐 살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시장이 이제 힘은 과거보다는 그렇게 힘있게 움직이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건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방도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전처럼 2011년 우리가 2012 이렇게 때처럼 빨리 간다는 생각 안 해요. 천천히 간다. 높은 금리에 있잖아요. 높은 금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처럼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아니에요. 네, 뭐 투자자는 뭐 이미 빠졌다고 보고요. 뭐 지금 뭐 쉽지 않으니까. 애매한 시점이죠. 네, 애매하니까요. 네. 그럼 서울 수도권은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소장님 지금 집 사야 됩니까? 이제 이거죠. 이제 시점은 제가 애매하다 했잖아요. 이제 떨어진 것들을 많잖아요. 떨어진 것들을 위주로 해서 사는 거는 저는 오케이. 근데 올랐는데 사는 거는 저는 아직도 좀 망설입니다. 좀 고민해봐라. 그런 관점이고요. 근데 지방은 시점도 좋고 가격 좋으니까 그냥 무조건 사야 된다. 네, 눈 감고 사요. 네, 그냥 사야 된다. 네. 그거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방은 수도권 좀 달라요. 수도권은 이 사이클이 긴 사이클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분들 이렇게 짧게 보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2014년부터 한 사이클을 보거든요. 지금까지 한 사이클로. 원래 수도권 긴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긴 상승이 왔다. 이제 10년 차잖아요. 지금 2014년이니까. 아, 예, 그래서 좀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다. 그리고 갈아타기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은 뭐 충분히 지금 해야 되죠. 무조건 해야 되죠. 근데 내게 안 팔리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있고 수도권도 보면은 상급지가 먼저 올랐잖아요. 갈아타기는 다시 상급지로 가는 거잖아요. 네. 아니면 좋은 상품으로 가든지. 상급지가 먼저 올랐기 때문에 내 거 팔고 더 추가금 보태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만만치 않잖아요. 뭐 능력만 되면 저는 가는 건 나쁘지 않다. 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아직 한 사이클로 보신다면 네. 이 사이클의 종료 시점은 이제 뭐 앞뒤는 밀릴 수 있지만 25년, 26년 그때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기는 말고 사이클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떨어지죠. 여기서 더 떨어질 수가 있나요? 떨어진 폭은 적겠죠. 미리 떨어졌기 때문에. 아, 조정했기 때문에. 조정했는 게 이게 되게 어떻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마 임대차 3법 나오고 조정이 안 받고 갔으면은 나중에 떨어질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조정 갔기 때문에 조정 가고 지금 한 2, 3년 됐잖아요. 22, 23, 24, 아니 2년 됐는데, 2년 좀 됐는데 내년까지 약간 상반가 안 좋으면은 그래도 약간 이제 시간을 좀 많이 벌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 전체에 봐서는 나쁘지가 않아요. 시장 더 탄탄하게 하죠. 그래도 거기다가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부실 채권 없어지듯이 부실한 자산들이 다 정리되고 또 투자자들 뭐 그 있잖아요. 또 부실 투자자들 네. 못 막는 이런 분들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럼 시장이 더 탄탄해지는 거죠. 그 다음 나온 상승장들이 어떤 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부실 자산 다 틀리 나가니까. 그러면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한참 기다려야 되겠네요, 수도권은? 수도권은 기다리시는 게 맞죠. 한참 기다려야 되겠네요. 네. 25, 6년 이후에도? 네. 사이클은 원래 그렇게 길어요. 되게 기네요. 네. 지난 우리가 2007년, 8년, 9년, 10년, 12년 길게 보면은 짧게 보면 9년, 10년, 11, 12죠. 4년이고 길게 보면은 8, 9, 10, 12 4, 5년 정도가 시장이 침체였어요. 네. 한 사이클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침체 기간 동안에 힘을 모으는 거예요. 시장에서. 수요가 계속 밀려 들어오면서 힘을 모았다가 상승 환경을 만들어요. 한 해, 두 해가 안 되거든요. 환경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도시가 크잖아요. 그 도시의 크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규 수요가든지 이런 수요들을 계속 모여서 쌓여서 하나의 어떤 조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거 부족과 수요이라는 조건을 두 가지 만든 다음에 움직이거든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공급이 적은데 내렸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공급 영역 없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반대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하락하니까 공급 줄고 공급이 주니까 그 준 것 때문에 상승 환경을 만든 거예요. 그 환경을 만든 게 뭐냐면 여기 전세 가율이잖아요. 이거야. 2010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상승 환경을 만든 거예요. 여기가. 진짜 이때 전세가율 진짜 미쳤다. 미친 듯이 오르잖아요. 전세 가율이. 와. 이게 상승 환경을 만든 거예요. 이때가 공급이 제일 적을 때라니까요. 이렇게 만든다 어떤 시점까지 딱 만든 다음에 그때부터 스타트하는 거예요. 상승을요. 그 조건 두 개 만들어야 된다. 서울 수도권. 이걸 없애는데 보세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서 최고점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렸어요? 2020년에서 2008년 걸렸잖아요. 그러면 17, 18, 19, 21, 22, 23, 6년. 6년? 1, 2년 더 지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 전세가 지금 전세가 오른다 하고 하는데 실제 이 전세 가격이 많이 못 올라오고 있어요. 거의 비슷한 시점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뭐 전세가 뭐 꿈틀꿈틀하나? 지금 KB가 전세 가격을 한번 해보세요. 거의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50일 똑같아요. 못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올리기가 엄청 힘들다니까요. 이거는 누적 공급량에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한 해, 두 해 공급 좋다 올리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 기사만 보고 판단하는 일은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전세 대란 이야기 막 나오고 이제 아무도 집을 사지 않으려고 해서 네. 전세로 다들 찾을 것이다. 그리고 월세 가격도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이런 네.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올라간다 해서 그게 바로 매가로 연결되나 그거는 또 다르죠. 왜냐면 여기도 전세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 당시에도. 전세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전세가가 오른 상태에서도 매매가 떨어져요. 이게 매매가예요. 매매가. 이게 매매가잖아요. 여기 매매가잖아요. 매매가 상승률 파란색. 네. 요 위에가 전세가 가격이에요. 주황색. 네.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전세 가격이 이만큼 올랐다고요. 이렇게 되면 매매가가 떨어지고 전세가가 오르니까 붙잖아요. 네. 그럼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요때가 뭐냐면은 상승의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축적, 에너지 축적. 에너지 축적되는 거죠. 그 어느 순간 되면은 탁 상승한다고요. 그게 스타트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다시 상승하려면은 전세까지 무지막지하게 올라야 되는 거예요. 얘를 턴시키려면. 에너지가 엄청 필요한. 네. 이걸 일단 턴시키려면. 시키고 또 그게 또 좀 지속돼야 되고. 지속돼야 되고. 이게 쉽겠냐고요.
안 쉽다는 게 내가 보기 안 쉽다는 안 쉬우니까 제가 하반기에는 안 쉽다고 그 때문에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2000년도에는 64.6%, 예. 그다음에 이때는 75. 75%. 예. 그럼 그 다음에는 이게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더 올라가죠. 최고점이. 성장률이 좀 둔화됐으니까. 네, 더 올라갑니다. 75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다고 네. 이게? 지금 전세가율이 75인데 평균이. 네. 그럼 개별 아파트로 보면 네. 엄청 개별 아파트는 거의 90%라 봐야 돼요. 90%막 네. 뭐 80몇 프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개별 아파트는 그래요. 서울이요? 서울이 그렇죠. 그럴 수 있다. 외곽지는 그렇죠. 강남은 안 그렇고 외곽지는 그랬대요. 뭐 노도관 금강구 네, 뭐 이런 그때 데. 옛날에는 2, 3천만 다 투자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었고. 우려와 네. 기회가 같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설명을 들으니까.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훨씬 더 뭐 좀 좋죠, 이게. 이 지금 1, 2년 안에 뭐가 이렇게 딱 해결될 기미가 없네요. 그럼 이걸 보면 지금 설명을 들으면. 미국 보세요. 해결되나? 공급 부족이. 미국의 2008년도 이후에 공급 그래프 보세요. 저는 미국 공급 그래프를 제가 미국 공급 50년치가 있더라고요. 50년치가. 네, 50년치가 있어요. 그걸 제가 다 다운해가지고 제가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2008년부터 공급이 엄청 부족해요. 지금도 부족하가 나와요. 그러니까 안 멈추는 거예요. 공급 부족이. 정부가 개입을 안 하나 보네요. 거기. 지금 거의 가입 안 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왜 공급이 그렇게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왜요? 월세 때문에 그래요. 월세라는 어떤 시장의 임대 형태는 투자자한테 리스크가 엄청 커요. 이해 안 되시죠?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수익률이라는 리스크가 크다고요. 만약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제 한 달에 200씩 월세에서 1년 2,400이잖아요. 그럼 정부의 정책에서 우리 이제 부동산 내 거래 비용을 너무 낮다. 100만 원, 200만 원 올려버렸어요. 내 수익률이 100만 날라가 버렸죠.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대출 받는 거 금리 더 내야죠. 수익 깎이죠. 이가는 괜찮아요. 얼마 안 되니까. 매매가 1,000만 원 떨어졌어요. 내 수익이 반토막 날라가고. 리스크가 엄청 큰 시장이 월세예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근데 전세는 달라요. 전세 시세 차익이잖아요. 복비 100만 올라도 돼요. 시세가 1,000만 올라주면 되고. 세금이 조금 더 올라도 돼요. 시세가 더 오르면 되니까. 다 상쇄한다고요. 금리가 조금 더 올라야 돼요. 이자 더 내야 돼요. 시세 상승만 되면. 그래서 이게 다 묻힌다고요. 근데 월세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택 시장이 이렇게 빨리 이제 현대화가 된 거는 전세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자가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다 공급을 많이 놓고 할 수 있죠. 건설사들은. 왜? 투자자 들어와서 갭투자 해주니까. 거기에 잘 물려서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 어떻게 보면 공화국이 된 거죠. 아니면 뭐 일본처럼 옛날 집들이 많이 보여야 돼요. 사실은요. 일본가 옛날 집 많잖아요. 네. 월세 시장이 그렇다니까요. 그걸 개량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개량해갖고 월세 얼마 올리겠어요? 10만 원, 20만 원? 누가 그걸 해요? 안 하죠. 놔두잖아. 그러니까 고풍스러운 집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그걸 보존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시장에 이유가 다 있으니까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인식 못하는. 그래서 전세 제도에 대한 그 순기능도 있고 악기능이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능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수명이 점점 줄어간다. 예. 그만큼 저희는 그럼 기회도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기회 줄고 리스크도 올라가고. 난이도도 올라가고. 그 이제 역전세 사기 같은 거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전세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최근에 또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전세에도 DSR을 도입하겠다. 뭐 네, 이런 얘기도 네, 막 나오더라고요. 네. 그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치명적이죠. 시장에는. 그 이제 내 능력이 돼야 전세를 이제 소득에 따라서 이제 해야 돼요. 원래 거기 제가 옛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전세 대출이라는 제도를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 된다. 전세 상승이 매매가 상승이라는 그런 구조가 있는 우리 시장에서 전세에다가 전세 자금 내가 내 능력으로 전세 자금 마련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인데 시장에서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서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 자금은 아니잖아요. 매매가를 펌프질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거 시작 안 했었을 때요. 사실은요. 근데 옛날에 제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전세를 나와봤잖아요. 오래전부터 나오고 저도 전세 나와보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사회초년 선생님들이 결혼하게 되면 전세가 없잖아요. 네. 누구 돈인지 아세요? 거의 99% 부모님 돈. 부모님 돈으로 해서 전세 얻어서 갔어요. 그것도 자기 자본이에요. 부모님 자기 자본이죠. 그렇죠. 시장이 탄탄하죠. 그 전세 가율이 60%라 예전에 KB 60%라 돼 있어요. 그게 담보대출 비율이었어요. 그게 LTV였다고요. 그 왜? 그건 다 전세가 실제 돈이니까.
그 밑으로 안 떨어졌죠. 하방 경직성이 엄청 강했죠. 지금은 왜냐하면 대출하니까 하방 경직성이 없어요. 내 돈에다가 전세금 대출하니까 경직성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는 거예요. 전세도. 그래서 이게 DSR 나오게 되면은 단기간에는 우리 투자자에는 악재지만은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우리 주택 시장을 보게 되면은 건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좀 평균적으로 좀 전세가가 내려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되는 거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네. 내려갈 수 있고 올라가는 속도도 느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전세 만약에 내가 이제 만약에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를 올리고 싶잖아요. 올리고 싶으면 6억 있잖아요. 네. 투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데 올려보면 안 올라오면 어떡하죠? 시장에 소득이 안 되고 못 올라오잖아. 대출 안 되니까. 그럼 임대인 어떤 선택할까요? 반전세죠. 반전세인가요? 그래서 전세 월세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왔으면요. 월세가 빨리 갔다니까요. 전세자금 대출 나오면서 전세에서 월세 속도가 늦어졌고요. 매가를 더 자극했고요. 이 가능 속도 느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없애면은 시장은 더 건전하게 되고 우리 시장이 더 안전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고요. 단기적으로는 투자자한테 악재예요. 실투자금이 많이 들어. 네, 악재예요. 그건 어쩔 수 없죠. 네, 시장에 인정해야 되죠. 쉽게 도입하기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 정책이잖아요. 네. 이 표의 문제잖아요. 또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서울하고 수원 아파트만 보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전세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전세 물건 숫자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는데 요즘은 전세 물건 살짝 쌓이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또 지금 그렇구나. 전세 쌓여요. 기사 매매에 줄면 전세 같이 쌓인다고요. 이동수에 줄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규 수요 기대하셔야 되죠. 기사 헤드라인만 네. 아주 그냥 뭐 오른다 어쩐다 이러는데. 그래서 근데 지금 전세 매물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 있어요. 지금 쌓인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전세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매도로 다 돌아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세 많이 줄고 매매는 폭발적으로 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공급이죠. 공급. 네. 이번에도 공급이네. 네. 공급이 정답이에요. 길게 보면 다 공급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공부해보면 결국 결론은 공급으로 나와요. 공급이 수익률도 만들고 주거 부족도 만들고 우리 주택시장 본질이 그거예요. 주거 부족이 본질이잖아요. 그걸 공급밖에 해결 못하잖아요. 금리가 어떻게 주거를 해결해요? 못한다니까요. 결국은 공급이에요. 그게 이제 시장이 작동하는 원리가 이제 나라마다 다르고 도시마다 약간 차이가 있고 그런 것 차이지 들어가서 보면 결국 공급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겹치는 시점이 내년에 이제 고금리가 이제 있다가 내년에 뭐 떨어진다는 이야기 또 뭐 유지된다는 이야기 더 간다는 이야기 많은데 최근에는 또 뭐 CPI가 떨어져가지고 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또 주가가 반응하고 막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내년에 이제 금리가 하고 공급하고 이렇게 약간 부딪히는 해거든요. 힘으로 힘계를 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 지나면 이제 공급으로 다시 간다. 우리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수도권만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사실 이제 지난 장 때 뿌려놓은 지방에 곳곳에 부산, 대구, 창원, 뭐 전주, 목포, 뭐 춘천, 원주 뭐 다 있거든요. 뭐 수도권 빼면 뭐 천안도 있고 청주도 있고 막 지금 다양하게 깔아놓은 것들이 이렇게 몇 개씩 있어요. 네.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반등이면 이건 이제 개고생했으니까 이제 취업버리고 모아갖고 수도권을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교통정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하는 게 맞죠. 제일 좋은 건 강남 하는 게 제일 좋죠. 네, 그거는 정답이고 네. 결국은 길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지방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파는 것보다는 조금 들고 있다 파는 게 유리하고요. 네. 지금 그게 뭐 어떤 상황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가져가서 내가 그걸 충분히 이제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은 가져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보고요. 역전세 맞고 있다 그러면은 또 몇 개 정리해서 그 위기를 또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하셔야 되고 하니까 저는 지방시장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서울 수도권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니까 지방 물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희망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이 희망이 오는구나 이제. 엄청 고생했거든요. 지금 네. 지방에 깔아놓은 것들 때문에. 근데 저는 팔았어요. 왜 팔았어요? 역전세를 막으려고. 천하의 네. 김준영 소장님도 팝니다. 네, 역전세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위기를 넘겨야 되잖아요. 팔기 싫은데 파신 거네요, 그럼?
올라갈 거가 보이는데도 당연하죠. 아, 너무 아깝게 팔았죠. 아 이거 조금 더 버티면 이거 눈에 가격이 보이는데 그냥 뭐 그 단지에서 채질가 그냥 다 날려버렸죠. 하지만 수익이라는 거. 수익이 다 나죠. 왜 되게 오래됐으니까 다들. 대구는 요즘 어떻습니까? 대구도 똑같아요. 그 전체는 큰 골격은 똑같아요. 움직이면 대구도 또 다시 조용해졌죠. 네. 예, 근데 뭐 주요 지역은 이제 반등하고 네. 이 반등한 사이에 또 이제 분양권도 꽤 많이 거래되고요. 마피도 있던 것들이 많이 거래되고 그리고 또 마피 금액도 많이 올라오고 뭐 여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은 시장 상황이 조금 전체적인 큰 굴곡은 그 흐름은 똑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주춤한 거는 똑같아요. 또 다가 주춤하고 그래서 공급이 여전히 많고요. 그래서 뭐 내년까지는 공급이 조금 많은데 내년 후반기, 상반기 지나서부터는 대구도 조금 시장이 바뀔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버머 W 사고 싶어. 버무 W 버무 W 매물이 없어요. 세금 때문에 매물이 안 나옵니다. 매물 하나도 없어요. 세금 때문에 세금 내고 나면 그 남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잘못하게 되면은 시장 매물도 잠기게 하고 어떤 데 매물 열게 하고 막 이렇게 되게 혼란스러워요. 정부의 정책이 안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임대 상품의 매물이 급감하면서 전세가 폭등시켰잖아요. 지역 얘기 나오는 데들을 보면 울산하고 부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 각각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곧 좋아질 것 같고요. 부산하고 대구는 매물량이 많아요. 그 매물량이 많다는 건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투자자들이 다 갖고 있는 물건들이 시장에 전세로 돌리지 않고 매도 물량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그게 가장 심한 곳이 어디냐면은 대구하고 부산이에요. 우리 옛날에 대구 투자자, 부산 투자자가 제일 많았잖아요. 네. 그분들이 다 내놓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매물이 가장 많이 쌓였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매물량이 지금 이제 전국으로 하게 되면은 50만이 넘어요. 근데 우리가 1년에 매매가 거래되는 양이 63만이에요. 매매보다 매물이 더 적죠. 근데 매물이 많다고 말하신 분들 중에서 이게 많다는 그 기준이 작년 기준이면은 전세는 엄청 떨어졌고요. 매매는 2년 뒤에 기준이면 매매는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기준이 애매해요. 그 많다 적다의 그 기준을 지금 딱 정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매수량, 매매 거래량을 가지고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년에 7만 9천이 거래가 되는데 평균이요. 매물이 지금 7만 8천 나와 있거든요. 거의 비슷하죠. 네. 우리 전체로 보게 되면은 63만이 거래되는데 50만이 나와 있어요. 작죠. 그러네요. 네, 지방은 다 작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많은 데가 두 군데예요. 대구하고 부산. 매물이. 거래량보다 매물이 더 많아요. 1년치가 다 거래해도 남는 물량이죠.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교했을 때. 그래서 대구하고 부산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시장 내부에서 어떤 만들어내는 어떤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대신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급량은 부산이 엄청 적고요. 대구는 좀 많죠. 그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구보다는 부산이 조금 더 빠를 거라 보고 있어요. 지방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와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도시가 빠르게 움직일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기억나세요? 작은 도시가 먼저 움직이는 걸 보시라. 그게 실제 공급의 영향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작은 도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경남 지방에서, 경남은 실제 전체가 보면 마이너스처럼 보이지만은 창원, 진주 이런 데 가면 다 플러스거든요. 네, 다 플러스예요. 한번 보세요. KB 가면 다 플러스예요. 예, 감정은 가게 되면. 그 울산도 지금 최근에 플러스 돌았었고요. 아니, 작은 도시부터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진주, 창원, 울산. 도시 규모가 작은 도시부터 내가 했잖아요. 수익률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급이 작아지면 작은 도시부터 움직인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은 부산인데 부산이 지금 늦다니까. 매물량이 너무 많았어. 그 매물량을 없애는 시간이 좀 걸린다. 대신에 공급이 지금 3년 공급이 너무 없기 때문에 대구보다는 좀 빠를 거다. 울산, 부산, 대구 뭐 이런 순서네요. 네. 보면은. 근데 지방 그냥 하시면 돼요. 뭐 걱정하지 마시고. 아, 그 정도로? 네. 진짜. 네. 왜냐면 수도권에서 크게 저희가 한번 되었기 때문에 막 분양권도 엄청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막 다 던져버리고 그냥 마피로 막 던지고. 일단 모르겠으면 그냥 분양권 한 개 지금 시작하는 게 던지 놓으시면 돼요. 지금 던지 놓으면 2024년 다 됐으니까 25, 26, 27년 입주잖아요. 27년 초 아니면 중반쯤 되겠는데 그때는 시장 많이 바뀌어 있어요. 쫄아가지고. 네. 역전세 막 금리 막 이래가지고.
금리 11% 설 막 나오고 그러는데 아이씨, 대출 금리 11% 된다고 다 죽었다고 너네. 에이, 뭐 부동산 죽나요? 경기 다 죽지. 전라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똑같아요. 광주, 전주, 네, 목포 똑같아요. 뭐 네, 다. 다 똑같아요. 어. 지금 전주항은 다 오르고 있잖아요. 광주도 오르고 시작했고. 그럼 이제 이게 입장이 좀 달라지겠네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걸 더 끌고 갈지, 아니면 이제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은 분양권을 이제 잡아서 쌓아놓을지 좀 고민들을 좀 해야 되겠네. 눈치 게임이네 완전히. 근데 이제 취득세가 이제 안 풀리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재고주택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네. 힘들죠. 분양권. 그래서 분양권 시장이 아마 사람들이 많이 접근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대구 같은 경우도 이제 분양권 많이 줄었는데 올 초보다 한 3,000건 줄었거든요. 13,000에서 지금 10,000건 좀 줄었는데 네. 그 대부분 줄었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26년 입주하는 것들이에요. 26년 입주하는 것들이 좋아서 팔린 게 아니에요. 시점이 그것 때문에 그건가 팔린 거예요, 그냥. 시점 보고 산 거예요. 그래서 26년쯤 되면 시장이 바뀌었을 거라는 그런 이제 판단에 산 거잖아요. 내가 재고주택은 모르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는 뭐 그냥 하면 됩니까? 뭐 하면 되죠. 아무 걱정 없죠. 아, 아무 걱정 없다. 아, 오히려 지방 분들이 지금 더 걱정이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를 뭐 다주택자 하면서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어떤 사례냐면 투자는 서울에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실거주 하나만 지방에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 다 정리한 다음에 하도 수도권 서울 하니 수도권 핵심지에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지금 들어가면 어떨까요? 이제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게 맞는 선택이죠. 장기적으로는 강남 들어가는 게 맞다고 했잖아요, 제가. 예, 그건 맞는데, 근데 지금 그러면 지금이냐? 그건 아니죠. 지금 이제 상승하는데 상승을 놔두고 또 팔고 수도권은 애매한 시점에 들어가시겠어요? 놔두고 뭐 그러면 들어갈 것도 아니고 이걸 정리한 다음에는 수익을 좀 더 보고 파는 게 안 낫겠어요? 그래서 지금 역전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으니까 그게 해결된다면은 굳이 뭐 지금 지방을 매도해서 수도권 간다? 이것도 좀 애매한데요. 제가 볼 때는. 네, 오히려 놔두는 게 낫지 싶은데. 지방에 계신 무주택자분들은 엄청 기회죠. 되게 좋겠네요. 지금 뭐, 예. 뭐 명의도 클리어하고 네, 맞아요. 현금 24억 있고 막 이러면은 엄청 기회죠. 진짜 엄청 좋겠네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유자금이 있다. 뭐 1주택자거나 투자용으로 지방에 계신 분입니다. 투자용으로 내가 지방을 본다면 어떤 걸 좀 권하고 싶으세요? 어떤 스타일의 투자를? 제일 좋은 거 해야 되죠, 지금. 제일 좋은 거? 네. 아직 많이 안 움직였으니까 대장, 그 지역 대장. 뭐 대장은 좀 움직였어요, 지방도.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음, 그래도 저는 제일 좋은 거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 네. 왜냐하면 조금 지각비를 내야 되는데. 지각 비용 내더라도 왜냐하면 최고점까지 안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고점 근처까지는 무난하게 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장이 더 좋으면은 원래 가격이라는 게 오버슈팅도 하기 때문에 오버슈팅했다 또 내려오고 이러거든요. 그 자산 시장이라는 게. 그래서 오버슈팅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공급 적으면은. 그래서 뭐 저는 지금 상황에 제일 좋은 것이라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아, 좀 조금 최근에 올라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동남쪽은 팔 수 있는 시점이 있을까요, 소장님? 강동구도 24년부터 입주가 많고 송파도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 것들 26년 전후로 입주할 거고 방배동 입주도 계속 될 거고요. 강제 보유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택을 매도해 보면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시점에 매도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입자하고 어떤 전세 만기라든지 세입자 깨었다든지 네. 아니면 뭐 어떤 여러 가지 외부 환경의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팔 때 내가 이때 팔아야지 싶어도 사실 그때 그 당시 딱 들어가서 내가 팔려면 되게 안 돼요. 그게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팔기 힘들어요. 그래서 계획은 굉장히 미리 좀 선택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내가 팔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손해를 좀 보든지 아니면 시세 상승을 조금 포기하고 뭐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게 사실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안 팔아봤잖아요. 제가 최근에 몇 개 팔고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원하는 시점에 못 팔아요. 그래서 일부러 전략적으로 그 시기를 최대한 내가 핸들링하기 위해서 단지 최저가로 하신 그렇죠. 거예요? 예. 내가 원하고 싶은 금액 받고 싶으면 놔두면 되죠. 근데 내가 보면 뻔하게 오르는 거 보이는데 네. 지금도 오르고 있는데 난 지금 최저가 날려버렸어. 안 팔리니까 누군가 안 사주니까. 올라가서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안 사주면 그만이잖아요. 내가 이제 나는 팔아야 되는 시점 왔고 근데 내가 안 맞죠. 그러니까 아니면 또 세입자가 나가야 되니까 안 맞춰지잖아요. 팔려야 또 전세를 내주니까 그런 것들을 막 겹쳐 있거든요. 거기 또 내가 만약에 세금 문제가
겹쳐 있잖아요. 그럼 3개, 4개 겹쳐요. 예, 그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몇 가지 포기하고 팔아야 돼요. 수익을 포기할지 아니면 시점을 포기할 건지 뭐 아니면 내가 돈을 준비해서 뭐 다 내보내고 내가 기다리고 있더니 이러면 또 되고요. 수도권 5개, 지방 3개다 그러면 수오, 지3 갖고 계신 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수둘, 지둘. 지방 분들이 좀 많이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수도권 하나, 지방 7. 그분 말 갖고 계시네요. 지방이 10개 이상이야. 자, 천하제일 자랑대회 빨리 해주십시오. 몇 개씩이야 빨리 올려보세요. 현금 24억 뭡니까 지금? 이제 준비하시고 쏘세요 할 준비가 된 거죠. 그럼 이제 현금 24억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저거? 지방에 다 태워요? 알아서 하세요. 부럽습니다. 되게 진짜 주택수가 엄청나시네요 다들. 되게 디테일하다. 광주 2개, 나주 혁신도시 하나. 이러니까 적폐천을 진짜 징하다 진짜. 주택수 장난 아니다 진짜. 왜냐면 이렇게 올리면 뭐 자랑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좀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가 있으니까 채팅창 이렇게 옆에 올라가니까 다른 분들도 이제 다른 분들 거를 보실 수가 있잖아요. 다주택자는 뭐 해야 됩니까? 쉬어야죠. 쉬어라. 네.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주택수가 많은데도 지금 또 살려고 합니다 지금. 아유, 그 뭐 안 되죠. 취득세 많잖아요 지금. 취득세 12% 감당하고라도 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소장?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뭐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그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오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뭐 예측하기 힘드니까. 아니 뭐 분양권이라도. 아니면 뭐 시점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걸 길게 들고 간다 하면은 물론 취득세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오겠지만 그 시점을 몇 년인가 그걸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또 공급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지금은 다주택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별로 없다고 보여요. 네, 크게. 그래서 시장이 지금 이렇잖아요. 더 느리고 천천히 가고 그런 거지. 투자자가 있으면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장이 좀 활발했다고 봅니다. 집은 파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다 했잖아요. 좋은 물건들은 저는 조정기 오더라도 좀 들고 가는 것도 괜찮다 봐요. 핵심 물건들은. 단기 매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리스크 커요. 우리가 주식도 매매가 잦은 사람이 평균 수익률 돌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매매 자주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락기 그냥 버티고 있으면 다시 원상태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 큰 상승을 죽는 경우가 있으니까 좋은 물건들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드니까 네.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 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수도권에 조금 집중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권이시겠죠 아마? 좀 저희는 이제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뭐 가장 최근에 막 이렇게 불나방 같이 달려든 사례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서 그러면 데드캣 바운스로 이렇게 살짝 튈 때 좀 정리를 좀 몇 개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물건 중에 뭐 안 좋은 것들은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수도권 자체는 결국에 수도권 들어야 되거든요. 네. 네. 좀 한참 있다 들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또 거래 비용이 또 만만치 거래 비용이 만만치 않고 세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해보세요. 세금이 만만치 않으니까. 좀 복잡하다. 네, 복잡해요. 어려워요. 덩어리가 커서. 네, 덩어리가 크고 하니까. 그래서 뭐 놔두는 것도 저는 한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역전세만 심하게 안 맞아도. 네. 저는 한 2-3개 정도는 놔두는 것도 괜찮다 봐요. 그 지역이 막 외곽이고 이게 그 주택이 뭐 노후화되고 좀 관리가 힘들다 이러면은 뭐 매도하는 좋고요. 뭐 신축인데 위치도 좋고 뭐 아직도 괜찮은데 찾는 감에 좀 좋고 그러면 굳이 뭐 그리고 이게 저는 신축 같은 거 했다면은 상승기 2번 맞고 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힘이 있기 때문에. 신축은 힘이 있거든요. 다음에 올라갈 때 힘이 있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만으로도 경쟁력이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워낙 이제 아파트 공급이 작은 도시가 이제 그 수도권이기 때문에 네. 물론 경기도는 다르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또 아파트가 자체가 좀 적거든요. 네. 다른 도시보다. 그래서 거기다가 신축 갖고 있으면은 뭐 원래 뭐 만약에 뭐 못 팔았다, 뭐 하락기 놓쳐서 못 팔았다 이러면 그냥 들고 가는 거죠. 다음에 또 그게 이제 신축이니까 또 힘이 있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좀 잔잔바리. 그다음에 비주택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억 이하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하얗게 불살랐던 그때 그 시절에 샀던 거, 지산, 오피스텔.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생숙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다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정리해야죠. 다 정리해요? 저 같으면 정리하겠습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도. 그건 더 정리해야 되죠. 그걸 왜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방에 가면 그건 빌라예요.
빌라로 보시는군요. 지방은 그 빌라라고 봅니다. 카테고리를? 네. 아니, 소장님 지방 올라간다면서요. 1억 이하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니, 그거 올라간다 몇 번 올라가겠어요? 그 전세 그래프만 보세요. 올라가는 거랑. 임대료가 안 올라가는 건 안 올라갑니다. 그게 지방은 빌라 시장이 끝났잖아요. 네. 지방에 빌라 하면 망하거든요. 건설업자 빌라 지어보세요. 망하지. 그게 점점 올라와요. 근데 이번에 문제 생긴 게 서울 오피잖아요. 오피하고 전세 빌라잖아요. 네. 전세 사기. 그게 성장이 끝난 상품이거든요. 매가 성장이 안 나오니까 전세가 다 갖다 붙은 거잖아요. 거기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서로가 유인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인은 작은 갭으로 넣을 수 있고 투자금 적거든. 그리고 임차인은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얘가 성장이 안 되니까 올라갔다 그냥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역전세 다 나버리거든요. 매가 성장이 안 되는 상품이에요. 이런 상품들은 월세로 가야 됩니다. 그 지금 전세 월세 막 하고 있거든요. 빌라가. 그 이제 주인도 깨달은 거죠. 이거 안 되겠구나. 안 그러면 사기꾼 되는데요. 전세 사기꾼. 그래서 월세 막 가는 거잖아요. 성장이 안 되는 상품들은 월세로 가고 월세가 맞아요. 그게 오피도 그렇고요. 이 매매 상승이 안 나와요, 잘요. 그러니까 매매 상승 나오더라도 상승폭이 되게 적고요. 여기에 투자할 바에 한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오피스텔이나 지산이나 이런 거 그래프 그려보세요. 이 몇 년 동안 얼마 올랐는가. 투자금 작다 그러는데 투자금 작은 만큼 적게 오른다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또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고 얘가 뭐냐면은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공급의 영향도 받지만요. 주택 하위 시장이에요. 주택이 공급 많이 되면 얘는 밀리게 돼 있어요, 무조건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예측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금리, 월세니까 금리 예측해야 되죠. 주택 시장을 예측해야 되죠. 얘가 또 오피스텔 공급 예측해야 되죠. 예측할 게 이렇게 많은데 오피를 자꾸 권하면 안 된다니까요. 일반인들 잘 모르는 분들이 오피를 한다는 거는 리스크가 큰 시장에 들어간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소장님 아파트가 이렇게 올랐는데 오피 지금 상대적 저평가로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네, 오피는 이게 주택 시장에서 밀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공급이 적을 때 오피가 올라요. 그거는 정말 공급이 적을 때 도저히 오피 적어서 내가 도저히 아파트를 살 수 없을 때 그때 오피가 오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피를 권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피 권해서 내가 부자 됐던 사람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제 주위에는. 네. 저도 뭐 본 적 없는. 나는 오피스텔로 뭐 100억 자산가가 되었다 이런 그런 책이 안 나오잖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건 오피는 월세 수익률을 기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월세를 내가 얼마 받는다 이러면 제가 인정하겠어요. 근데 그걸 시세 차익으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네. 그걸 또 전세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죠. 왜냐하면 갭이 작으니까 그런 건데 잘못 시기를 잘못 만나면 또 본인이 자기가 의지와 상관없이 사기범이 된다니까요. 네. 전세 사기범이 돼요. 본의 아니게. 네, 본의 아니게. 자기 의도 없이 그냥 투자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 1억 미만 똑같아요. 다음 시장은 1억 미만에서 전세 사기범이 나옵니다. 오피 빌라에서 나왔지만 다음 전세 1억 미만에서 나와요. 아파트인데도? 네. 그럴 가능성이 너무해요. 그것도 지방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지방에서 이제 1억 미만 이런 것들이 성장이 다 끝난 상품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지역이면 되는데 안 된 지역들 많거든요. 지역이 좀 외곽지 이런 데는 재건축이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못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또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그걸 작은 갭 있다고 들어가게 되면은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예 손을 대지 마라. 공시가격 1억 이하는 빌라다. 네, 빌라다. 지방에서는 빌라다. 0.87명인가요? 네. 뭐 그 얘기 나오니까 이제 인구 감소론 얘기해서 이제 또 막 스멀스멀 나오더라고요. 그 애기가 지금 집 사는 거 아니잖아요. 걔가 성년이 돼서 집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되게 긴 미래고 물론 인구가 준다는 거는 전체 주택시장 파이가 주는 거잖아요. 네. 그건 무조건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골 가게 되면 빈집 많잖아요. 그건 인구가 줄어서 그렇거든요. 그건 이제 시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도심은 시간이 좀 더 걸려요. 근데 우리가 수요잖아요, 결국은요. 이 수요를 파악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요는 세 가지 수요가 있어요. 파악하는 데가. 하나는 뭐냐면은 늘어난 수요. 방금 이야기했던 늘어난 수요. 이 인구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가구수예요. 가구수 늘어나고 있잖아요. 첫 번째 가구수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0.05. 네. 다 틀린 거 0.05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장의 구조에서 만든 수요예요.
그거는 분양에서 입주 3년, 전세 2년에서 2+2 요거 시장 구조예요. 여기에 수요가 몰려서 시장에 나오거든요. 몰려서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늘어난 수요보다 시장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이게 시장의 구조에서 나온 수요, 두 번째 수요. 세 번째 수요는 뭐냐면은 환경에 의한 수요예요. 이 모여있는 수요가 나오면서 어떤 환경에서 내가 선택을 하거든요.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데가 어디냐면은 광주하고 대전이에요. 광주하고 대전의 인구가 거의 똑같아요. 대전이 144만이고 광주 142만이에요. 근데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광주가 훨씬 더 많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호남에 있는 분들이 광주에서 거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집중도가 높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재고주택이 훨씬 더 광주가 많아요. 재고주택 안에서 나와서 거래하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많아요. 같은 인구도 환경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인접도시가 있잖아요. 부산은 경남에 있고 우리가 양산에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기에 직장이 있는데 출퇴근을 북구에서 할 수 있어요. 부산 북구에서도. 그러면 건설사에서 김해나 양산에 분양이 잘 안 되는데 북구에 잘 되거든요. 출퇴근 되니까. 그래서 부산이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거래에서 나온 수요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환경에 의해서 만든 수요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해요. 충북하고 강원하고. 강원? 네, 강원도하고 인구가 거의 비슷해요. 거래량 똑같아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평균 거래량 똑같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런 거까지 다 보시는군요. 네. 거래량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와, 별걸 다 비교를 하시네. 이게 진짜. 네, 똑같아요. 충북하고 강원을 비교할. 거래량 똑같이 나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 우리가 진주의 10배가 어디냐면은 부산이에요. 인구에서. 거래가 언제 나죠? 그 10배 차이 나요. 환경에 만든 수요가 가장 정확하다. 그게 거래예요. 거래량의 안에 수요 있어요. 그 수요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아는 분 아무도 없을 거라고. 거래 맞나 정나 이것만 관심 있지. 그 안에 수요가 있다는 걸 찾는 걸 모르거든요. 20만 도시부터는 우리가 시장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에서 나온 수요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 도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20만 도시가 벌써 인구 주는 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30만, 40만, 50만 옵니다. 20만 도시가 막 투자했잖아요. 다음에 나올 때 수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원산 내려가요. 아니면 갔다가 역전세 맞거나. 작은 도시 조심해야 돼요. 20만 도시가 뭔가 징조가 나오고 있어요. 20만 도시가 인구 곱하기 0.05가 맞아요. 거긴 또 맞아요? 네. 시장의 구조에서 만든 수요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작은 도시에 만약 어떤 도시에 농업 기반이 있는 도시가 있잖아. 20만 도시 같으면 막 그렇게 됐다고 할게요. 근데 어떤 집에서 애가 공부해서 대학교 나와서 거기서 머물러서 직장 얻고 이러면 늘어나는 거잖아요. 다 서울 수도권 가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20살 되면 다 떠나잖아. 그런 것처럼 거기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 도시도 있죠. 그런 도시다 인구 곱하기 0.5가 맞다고요. 이제 시간 더 지나면 그것도 틀리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장이 갖고 있는 그런 아주 디테일한 어떤 수요 공급의 어떤 게 도시마다 다르고 도시마다 어떤 특성이 반영되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알면은 시장 훨씬 더 수월하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 통계 보면 모든 도시에 줄 쫙 꺼갖고 0.05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적정 수요. 안 맞다니까 그게요. 도시마다 생긴 모양도 다르고 인구도 다르고 도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딱 맞아요? 안 맞죠. 거래량에서 거의 다 나온다니까요. 거래량을 조사해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대부분 다 재고주택이 우리가 신기할 정도로 그 도시 인구 대비해서 비슷하게 돼 있는데 유일하게 안 맞는 데가 어디냐면 광주예요. 훨씬 더 많아요. 인구 대비해서. 왜 그러냐? 호남 쪽에 전부 다 광주에 집중됐다는 거죠. 그분들이 거기 살면서 뭔가를 이제 경제생활을 하면서 또 집을 사고 갈아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래량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보다? 대전보다. 그게 같은 인구인데도. 그래서 광주가 수요가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반대로 보면 광주 이외의 호남 지역은 조금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남 자체에서 호남의 어떤 집중도가 광주에 돼 있으니까 전남에 있는 작은 도시들은 더 힘이 없을 수 있죠. 서울 집값의 거품 정도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많이 조정됐잖아요. 그리고 이게 가격을 만드는 구조가 전세
전세가 매매를 밀어올리는 그런 구조고 우리가 이제 월세에 기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매가가 우리가 미래의 시세를 미리 반영한 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 주택이 조금 비싼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대신에 우리 월세는 싸게 사잖아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월세를 싸게 살고 전세에 거주하면서 매가까지 싸게 샀다는 건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럼 그렇게 되려면은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걸 포기하는 난 제가 없다고 봅니다. 투자하면서 누가 그렇게 해줘요? 투자하면서 싼 전세 놔주고 싼 월세 주면서 내가 매가를 포기하라고요? 그러면 세상에 안 나온다고요. 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싼 전세, 싼 월세에 살고 싶으면 매가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매가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요. 높은 전세나 높은 월세에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품이 아니다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가격이 만들어간 구조에서 전세가 상승 매가를 만들어간 그 구조가 돼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지금은 제가 볼 때 2020년에서 2022년까지는 오버슈팅이 맞아요. 근데 오버슈팅이 지금 다 내려왔거든요. 지금 정상으로 지금 내려왔다고 보고 있어요. 매매가가. 정상 수준으로. 그래서 정상 왔기 때문에 지금 떨어진다 해도 떨어진 폭도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또 전세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품이 아니다. 그 논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요. 그래서 과도한 거품은 저는 지금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21년 네, 누적 공급량이 없잖아요. 네. 텅 비어 있네요. 텅 비었죠. 네. 그래서 이게 이건 아니고요. 이거보다 더 위에 올라가거든요. 적정 수요가요? 네, 여기 더 위에 올라가요. 이만큼 올라가요. 많이 부족한데요? 네,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전주는 좋은 거예요, 지금요. 25년, 26년 뭐가 없네요. 빵 뚫려 있네요. 네, 26년 지금 입주 물량이 하반기에 좀 모일 수도 있어요. 아직 덜 끝났어요. 지금 분양하면 26년 하반기에 입주돼요. 이제 없어요. 전주는 괜찮아요. 좋아요. 전주 사요? 사세요. 전주 괜찮구나. 네, 괜찮아요. 지방 대부분 이래요. 아, 그래요? 네, 지방 대부분 이렇기 때문에 여기가 텅 비었기 때문에 물론 한 해 두 해 이렇게 툭 튀어나온 데도 있어요. 그거 무시하시면 돼요. 한 해 많다고. 그럼 무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하시면 돼요. 충북 한번 해보세요. 충북이 지금 시장 좋잖아요. 충북도 이게 위로 쭉 올라가거든요. 충북이 이게 얼마냐면은 10,000 정도 돼요. 10,000. 소장님이 아는 그 적정 수요가? 네, 10,000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계속 없어요. 이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잖아요. 요 한 해가 좀 많아요. 요거 무시하시면 돼요. 네, 요거 무시하시고 그냥 가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다 소화될 거라고. 네, 의미 없어요. 네, 여기 누적공 여기서부터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 상승하다가 그거 맞았잖아요. 금리. 네. 그래서 이게 상승하다가 못 꺾였기 때문에 상승이 빨리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방은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족하지? 신기하다. 다 그래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2008년하고 비슷한 데가 지금 지방이라고. 청주 사요? 네, 사세요. 다 사래. 부산 보세요. 부산도 지금 없어요. 내년부터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소장님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적정 수요를? 23,000. 꽤 되네. 위로 올라가요. 위로. 부산도 괜찮아지겠다 그러면. 네, 여기도 대역이 많이 줄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옛날 줄었던데 여기가 비슷하다니까요. 이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많이 올랐죠. 이때 이 앞에 쪽? 요 때하고 지금 요 때하고 한번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그게 똑같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똑같다니까요. 여기 지금 여기하고 여기하고. 근데 이때는 금리가 떨어졌고요. 여기 금리 높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속도 빠르고 여기는 속도 느려요. 수요가 올라오는 속도가 느리다고요. 그래서 빠르지 않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금리 차예요. 금리 차 속도는. 근데 결국은 집을 사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집이 없으면은. 그렇게 천천히 산다니까요. 그래서 상승폭은 물론 예전보다 막 크게 이렇게 될 걷진 않은데 네. 상승은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뭐 요즘 같은 때 상승만 나와줘도 사실 감사하거든요. 네. 그렇게 저는 좋게 보는 거죠. 지방은. 지방 다 이렇지 않을까요? 부산 사요? 네, 사세요. 대구만 많잖아. 대구만 내년까지 많고. 네, 그다음부터 대구는 워낙 뭐 25년부터 줄어들잖아요. 얘는 이렇게 한 방에 여기 내려가게 되면 대구도 끝나요. 충남도 봐주십시오. 한번 볼까요? 다 주요지역. 충남, 천안이죠 어떻게 보면. 여긴 좀 제법 있습니다. 충남이 이 얼마냐면 이제 수요가 15,000원이에요. 이까지 올라가요. 내년이 살짝 많네. 내년이 많네. 내년 그러면 하반기부터 움직이겠네. 지금도 충남은 조금 움직이고 있어요. 충남이 왜 잘 움직이냐면은 충남 이동 수요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죠? 서울하고 이게 반도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직원들 이동이 굉장히 많아요. 뭐 천안까지 또 지하철이 네, 왔다 갔다 이동이 많아가지고 우리도 이제 세를 나 보니까 서로 왔다 갔다 그래요. 세입자가. 그런 분 때문에
전세는 자꾸 자극하거든요. 빨리 움직이죠. 이런 데가.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방마다 어떤 특색을 좀 알면 훨씬 더 수월하죠. 평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이 조금 너무 이렇게 밑에 내려와 있잖아요. 우리가 동탄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시장이 죽으면 외곽지부터 먼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택도 수도권으로 보시는 다 수도권이죠. 뭐 어쨌든 네, 수도권이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 인천을 한 몸으로 보세요. 예, 그걸 따로 보지 마시고 뭐 서울의 내년 입주 물량이 막 뭐 40세대밖에 안 돼서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수도권 전체를 보게 되면은 내년 물량은 그렇게 적은 물량은 아니에요. 그냥 적정 수준에서 약간 부족한 수준? 그럼 인천은 수도권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같이 간다고 보시는 거죠? 똑같이 간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인천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인천은 자기대로 가고 보여. 자기대로 또 한 번씩 가고 묶여서도 가고 막 이렇게 돼요. 자기 캐릭터가 없으니까 그럼? 네, 자기 캐릭터가 잘 없어요. 인천 한번 볼까요? 인천 어떻게 되지? 이런 느낌입니까? 네. 요때는 또 가거든요. 아 자기 스타일대로 또. 네, 가고 또 수도권 전체가 힘들 때는 또 공급량 없을 때 또 가고 또 그런 특성이 있어요. 아, 또 특이하네. 네, 진짜. 특이해요. 인천은. 인천은 수요는 있습니다. 인천 수요는 19,000에서 2만이에요. 2만 넘어가게 되면 여기 2만 넘잖아요. 이때부터 끊겼어요. 대전이 공급 재수 없잖아요. 대전이 이게 아니고요. 여의도에 있어요. 대전이 이렇게 공급이 안 됐잖아요. 세정 짓는다 바람에. 네. 전국에서 주택 노후화가 가장 심한 곳이 대전. 이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뭐 그때 막 숭어리샘 할 때 막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좋잖아요. 여기 대전 광역시중 제일 먼저 움직였잖아요. 이게 누적 공급되면 그런 거예요. 여기 위로 올라가거든요. 여기 위로. 대전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뒤에도 없잖아요. 네. 네. 그러네. 없어요. 집계가 다 안 된 건가? 아니에요.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우리가 부동산 지인에 있는 공급량이 좀 틀려요. 네. 그 집계가 여기는 임대를 빼고요. 우리가 저기 아실에서 임대까지 집어넣었어요. 그 여기는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 조합원 분양은 빼고 일반 분양만 나와요. 또 여기가 조금 적어요. 아실이 아니 저기 뭐야 지인이 좀 더 많고. 그건 저 나름대로 저는 또 제가 나름대로 또 끌고서 저는 저대로 좀 해요. 임대 빼고 넣을 거 넣고 막 이렇게 해서 저하고는 이가 좀 다르게 나와요. 그럼 조금 보수적으로 보려면 지인으로 요걸로 봐야 돼요. 보수적으로 보려면. 아니 지인을 보면 맞죠. 네, 지인으로 보면 맞습니다. 보고 네. 둘 다 보면서. 네, 보면서. 이게 공급량을 이제 하는데 꽤 생겼어요. 지금 KBS도 이게 해줘요, 이제는. 아, 그래요? 네, KBS 해줘요. 그건 좀 정합성이 있습니까? 비슷해요. 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KBS는 이제 민간업체에서 너무 잘하니까 KBS 이제 당황한 거죠. KBS는 들어가 보게 되면 되게 잘 됐어요, 이제. 적정 수요. 이거 더 적어요, 여기는. 왜 또 여기는 적어요? 여기는 아파트 수요보다 주택 수요가 많아요. 도시 특성 때문에. 얘 반토막 1,800밖에 안 돼요. 0.05 더 적다고요. 그러니까 도시 특성 몰라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게 되면 저렇게 적어보고 그냥 들어가는 거죠. 이거 보면 거의 지금 떡상할. 네, 떡상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 밑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적은 편이에요. 이 밑에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엄청 많거든요, 지금요. 여기가 지금 사람들이 헷갈려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제주도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이 다른 주택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주택 수요를 공급하게 되면 아파트가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원룸 연세도 있고 막. 맞죠. 여기 연세잖아요. 뭐가 많잖아요. 여기는 굉장히 주거가 많아요. 주거 형태가 많이 있다고요. 다양하죠. 네, 다양해요. 그래서 여기는 땅도 많고 공급도 쉽게 되고 그래서 제주도는 조심해야 돼요. 이 수요 공급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광주 해볼게요. 광주 이거 아니죠. 광주 이거 훨씬 더 많죠. 11,000 좀 돼요. 11,000에서 1,500. 2위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분위기는 되게 좋다. 광주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기 없으니까. 지방 다 없잖아요. 지방 다 없는데 이게 뒤에 하라 하겠어요? 하라 안 하죠. 아, 되게 재밌다. 이거 지방이 거의 대부분 다 이런. 대부분 다 이렇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또 그러냐? 근데 위기가 오게 되게 되면은 건설에서 공급 안 하잖아요.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다 같이 공급 주는 거예요. 예전처럼 좀 이렇게 디커플링 돼서 간다고 보시는.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네요. 네. 지방에서. 원래 그게 맞아요. 지금까지 2004년 이후에 우리 주택시장 디커플링이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가 딱 같이 간 때가 언제냐면 2020년 임대차 3법 나올 때였어요. 말부터 21년 말부터 해서 21년, 2년, 3년 지금까지 딱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공급 영향이 아니라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 안 하고요. 네. 재건축 안 하고. 왜 안 하세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건 절차 진행해서 사업이 이렇게 되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거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조합원들이 해야 돼요. 그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걸 내가 밖에 시장하고 또 예측해야 되고. 재건축 재개발은 또 밖에 우리가 기축시장, 그 재고주택 시장이 좋으면 또 사업성 올라가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고주택 시장 또 예측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예측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쟤는 안 하고요. 뭐 분양권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언제 입주하는 거 딱 정해져 있고, 시작을 스타트하면은.
그리고 기축은 내가 뭐 전세 끼고 사든지 하면 그렇게 딱 해갖고 내가 언제 뭐 4년가 예측해서 딱 할 수 있죠. 내가 예측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 그럼 뭐 그런 거 있잖아. 금리 이런 거 예측할 수 없잖아요. 예측 안 하죠. 그래서 확률 높은 곳에 투자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우리 투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시장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 금리 변동 알 수 있으면 주식하지 말라고 주식 그거 해요. 하루 만에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은 제가 안 하고요.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분양권하고 지금 그냥 일반 아파트, 재고 아파트, 기축 아파트만 합니다. 왜냐면 이 지방장이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으면 지방 재개발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뭐 그 나쁘진 않습니다. 좋아지면은. 근데 저는 제 성격상 안 맞다는 거죠. 우리 이 재고주택 안에 지금 있잖아요. 매물이 막 늘고 줄고 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재고주택 없죠. 네. 거래량 예측할 수 있나 없나요? 없죠. 입주 물량은 예측할 수 있죠. 네. 고정돼 있으니까. 네. 그러면 변하는 수요를 예측하시겠어요? 고정돼 있는 입주 물량을 예측하시겠어요? 고정돼. 이걸로 하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걸로 예측하려고 하거든요. 매물량으로 지금 유튜브 한번 보세요. 매물량이 막 늘었다고 막 하잖아요. 난리 났다고. 난리 났다 하잖아요. 언제 줄지도 몰라요. 근데 얘는 안 바뀌죠. 얘는 일괄적이에요. 계획적이죠, 이거는. 계획적, 일괄 고정돼 있을 거예요. 고정돼 있는 변수를 보고 투자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움직이는 변수 보고 투자하실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럼 고정돼 있는 변수에 있는 입주 물량이 딱 고정돼 있잖아요. 확률 높은 곳에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는요. 실패도 여기가 투자하는 게 확률이 훨씬 더 적다고요. 이 재고주택 안에 우리가 이제 재고주택에서 매물량이 나오잖아요. 지금 매물량이 엄청 많이 나왔다 하잖아요. 그런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 하던데 뭐 그분 욕하고 이런 의미는 아닌데 통계 해석을 조금 제하고 다른 해석을 하길래 제가 말씀드렸는데 재고주택이 지금 아파트가 1,100만 호예요. 네. 근데 우리 평균 입주 물량이 한 31만 호 되거든요. 요거 비율로 하면 2.8%예요. 재고주택의 입주 물량이 2.8%예요. 그 영향이 2.8%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되게 2.8%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2.8%밖에 안 되니까 영향이 2.8%밖에 입주 물량 영향이 없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왜냐하면은 보세요. 이 재고주택 안에서 거래되는 게 뭐냐면은 1년에 63만이에요. 63만의 반이 이거예요. 이 영향이 50%예요. 50%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차가 엄청나게 많은데 집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다 교통량에 영향 미치나요? 나와 있는 차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쵸. 이게 움직이는 양이잖아요. 움직이는 게 거래잖아요. 50%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물론 얘가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해요. 이 재고주택 안에 거래량이. 올해가 지금 9월까지 30만 조금 넘었어요. 반토막 나 있거든요. 작년에는 반도 거래 안 됐어요. 평균에서. 근데 우리 2020년에는 93만 거래됐거든요. 역대상 최고 거래됐어요. 이만큼 변동성이 심한 게 거래량이에요. 이걸 어떻게 예측하죠? 그리고 우리 2년 뒤에 우리가 거래량 줄 건지 어떻게 예측해요? 확률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확률적으로. 우리가 매매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는 거는 수요가 많이 흡수됐다는 이야기가 똑같죠. 네. 그리고 우리 2020년에 매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 21년도에 그냥 66만이 나왔을 거예요. 평균 높게 나왔거든요. 네. 그다음부터 급감했어요. 22년도에 29만, 그리고 올해 지금 9월까지 31만이 그럴 거예요. 반토막 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수요가 많이 흡수되고 뒤에 확률은 떨어질 확률이 많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여기는 수요가 안 나왔죠. 뒤에는 어떨까요? 확률적으로. 많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래서 현재는 안 좋지만 뒤에는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현재는 좋지만 뒤에는 안 좋을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적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시장 안 좋은 건 맞죠. 현재는 맞죠. 근데 2년 뒤에 많이 나올 걸 알 수 있냐? 그건 아무 모른다고. 근데 확률적으로 어때요? 많이 나올 확률이 높다니까요. 보통 실제 우리가 평균 거래량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주거 수요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 머무르는 거지. 위기가 오니까 시장 머물렀잖아요. 머물렀다 나오는 거예요. 시장이 상승하고 나오는 거고. 그래서 수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줄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는 안 좋죠. 그래 너무 없다가 이렇게 막 힘들어하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니까 2년 동안 줄었으니까 안 사는 분들이 나중에 2, 3년 뒤에 다 나오겠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앞에를 해석하게 되면 많이 샀기 때문에 적게 나온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떨어지잖아요. 여기 해석하게 되면 안 샀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거래량 가지고 뭐 많다 적다 이렇게 막 해석하시는데 저는 거래량 가지고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아 여기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적게 나올 확률이 높겠구나. 여기는 적게 나왔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많이 나올 확률이 있는 데다가 공급도 적어요. 그 확률 어디가 높겠어요?
여기 매물량이 많은데 확률이 많겠어. 매물이 많아서 지금 하락에다가 배팅하실래요? 하면 여기에 거래가 적었고 여기 입주량이 적은데 배팅하시겠어요? 어디에 배팅하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지는 알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뭐 보니까 봐라 주식도 거래량이 일단 나와줘야 시세가 튄다. 봐라 거래량이 지금 박살났다. 거래량은 동행지수거든요. 현재를 말하는 거지 미래를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거래량을 가지고 벌집 모형도 그런 거 하잖아요. 네. 다 지나야 나오는 그림이에요. 현 시장에 그 시장에 들어가서 한번 네가 2년 뒤에 예측해보라면 아무도 못한다니까요. 거래량 가지고는요. 거래량은 동행지수입니다. 동행지수. 동행지수고 그걸 1년치를 모았을 때 1년치 모았을 때 적었다는 걸 나와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후행지수인지 동행지수인지 이걸 구분해야 되고 2년 뒤에 그러면 거래량 나온가 안 나온가를 한번 예측해보라 했어요. 거기 더 정확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러면 2년 뒤에를 예측하고 시장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2년 뒤, 3년 뒤에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때 예측해야 되잖아요. 그때 예측하는 그게 거래량을 그러면 그때가 계속 적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자신할 수 없어요. 원래 이렇게 여기가 원래 시장은 입주 물량이 적으면은 여기를 선택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얘가 줄면 여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가 줄면 여기에 선택 못하는 분이 이게 입주 물량이 뭐냐 매수 시장이랑 똑같거든요. 매수를 여기 분양을 못 받은 분들이 결국엔 여기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얘가 줄 수도 있어요. 지금 매물이 막 늘고 있지만은 내년에 갑자기 또 줄 수 있어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매물이 계속 는다고 누구도 예약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거래만 좀 돼보세요. 또 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넣은 거잖아요. 네. 또 공급량 수를 보세요. 선택 못한 분이 그럼 나는 그냥 선택할래 이렇게 해서 재고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고요. 또 줄 수 있죠. 그래서 이쪽에 어떤 변화는 어떤 정책에 의해서도 또 심하게 나올 수 있고요. 어떤 뭐 한시적으로 양도세 뭐 해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매물이 확 늘어났다가 그거 딱 끝나 또 줄죠. 그런 것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는 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오는 시장이고 이쪽에가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심한데 예측하는 것보다는 고정되어 있는 이 수요에다가 예측을 하시라. 결국에는 여기는 2대 1쯤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는 빈 공간이고요. 빈집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는 재고주택에서 나온 매물들은 누군가 살고 있는 집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 누군가 살고 있어요. 이동하는 수요예요. 이동하는 수요. 아니면은 매매에서 전세나 이거 교체한 수요고요. 이런 수요가 많은 거고 이쪽 수요는 완전히 빈집이 가기 때문에 영향이 여기가 상당히 커요. 여기는 다 채워야 돼요. 여긴 닫혀야 되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서 여기서 빈 공간이 나오는 게 영향이 큰 거예요. 얘가 들어가면서 여기를 입주하기 위해서 여기 빈집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입주 물량이. 50% 이상 돼야 진짜 이렇게 시장에 미치죠. 네. 이게 누적 공급량 더 보세요. 누적 공급량. 3년 누적 공급되면 여기 영향이 100%예요. 그래서 제가 3년 누적 공급량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거잖아요. 100% 영향 주니까. 2.8% 이게 아니네. 진짜. 아니죠. 거래량이 63만 원이고 입주량이 30만 원인데 움직이는 수요가 거래량으로 해야 되지. 가만히 있는 팔 의향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 집까지 해갖고 네가 2.8% 하면 안 되잖아요. 입주 물량 무용론을 제기하는 분에 대한 네. 반박이네요. 어떻게 보면. 반박이죠. 입주물량 제대로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지방시장 입주물량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정확하게 나온다니까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금방 나오는데 그래프를 안 그려봤나 봐요. 통계 그래프를. 일단 투자를 안 해본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을 몰라요. 일단. 지방을 모르고 지방은 아예 깜깜이고 네, 투자를 전혀 안 해본 사람들이죠. 벌집 순환모형 이렇게 네? 벌집 순환모형 다 그려가지고 벌집 순환은 지금은 몇 순환기인가 막 1순환이냐 2순환이냐 막 그걸 제가 2011년도 했어요. 그걸 네. 공부한다고 해보니까 안 된다는 벌써 알았죠. 벌집 순환 모형은 우리 투자자들이 공부한 거는 벌써 10년, 12년 몇 년 전에 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제도권 정권가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얼마나 느려요, 그게. 벌집 순환모형 어디 강연 가는데 벌집 순환모형 띄운다 그럼 제끼면 되네요? 제끼면 되죠. 후행 지수 가지고 예측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2년 뒤에 거래량 늘 거 맞출 수 있습니까? 해보세요. 그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 동행 지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저는 그냥 그렇게 여쭤보고 싶네요. 그래서 등기 몇 개 쳐보셨습니까? 이렇게. 그런 하면 너무 이제 전국 찌르는 거고. 몇 개 사고 팔아 보셨습니까? 네. 되게 싫어하겠지? 막 표정 썼겠지? 네. 그런 건 너무 이제 좀 그런 거고. 지방은 아실 입주 물량을 보면 되겠군요. 아실하고 지인도 있고요. 지인도 있고. 뭐 KB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KB도 있고 우리 교통부에서도 우리 해줘요. 국토부에서도. 국토부에서도 해요. 네. 그럼 파일 올려놨더라고요. 오.
엄청 많이 해줘요. 그런 거 다 보면 재밌어요. 다 비교해보고 막 누락된 거 있고 막 그래요. 해보면. 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런 걸 다 걸러내서 내 나름대로 하면 데이터가 더 정확하죠. 그래서 이거잖아요. 제가 49.2% 지금 영향이 있다. 영향이 있다. 네. 왜냐면 1,100이 아니고 63만 63만 호가 원이다. 실제로 거래되는 양이다.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40% 거의 50% 영향이 있다. 이런 거죠. 2년이면 100% 거의. 네, 2년 100%다. 누적 공면 3년 되면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3년 누적 공면 많으면 시장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방에는 거의 뭐 정석처럼 돼 있죠. 제가 왜 자꾸 공급 얘기를 하냐면은 주택 시장 우리가 이제 1980 KB 기준으로 87년부터 2023년까지 한 30 몇 년이냐? 35년 좀 되나요? 공급 외에 어떤 변수에 의해서 시장이 바뀐 게 7차례, 한 7년 되거든요. 변수에서. 나머지 이걸 확률로 하게 되면은 80%가 공급에 의해서 움직였고요. 20%가 변수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이번 임대차. 임대차 포함해서 20년, 21년, 22년 요 포함해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면 투자할 때 확률 80%에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 변수 20%에 투자하시겠어요?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근데 보면은 위기가 오게 되면은 사실은 수익은 80%에서 주지만은 수익 까먹는 거는 변수 20% 까먹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80%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요. 리스크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20%에 대해서. 예,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 20% 준비 못한 사람들이 수익 낮다 다 까먹어요. 그래서 제 주위에 그런 분 너무 많아요. 잘 가다가 한 방에 과신하는 거죠. 너무 많이 한다. 너무 시장을 너무 좋게 평가한다. 그렇지 않다. 시장 늘 좋을 수 없다. 늘 위기에 대비해야 된다. 우리가 내가 몰라서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뭐 돈이 없어서 하는 거 아니다. 리스크 늘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딱 위기가 왔을 때 딱 표시나요. 살아남는 사람과 수익 얻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 20% 하거든요. 투자는 20%, 80% 하고 리스크는 준비하셔야 돼요. 20% 리스크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변수에. 나도 모르는 변수가 온다는 거예요. 공급을 공부하시되 과신하시지 마시라. 20%의 위기가 올 수 있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이번 지방 상승장에도 네. 막 생각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흥분하지 말고. 그렇죠. 네, 늘 차분하게 20% 항상 준비하면서. 네. 내가 10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저는 5개 사라고 이야기해요. 참아라. 네, 저는 참아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맞다. 어떤 분들은 내 능력에 이상 사람들이 지금 와서 후회한 분도 많거든요. 지금 역전세 맞아가지고. 엄청 많아요. 그분들의 전화 왜 안 말렸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늘 시장 좋을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변수가 알 수 없잖아요. 올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원래 지방이 정말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내 능력껏 하는 거예요. 어떤 변수가 또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 변수에서 한 번 더 쉬었다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쉬었다 가는 과정에 내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네. 뒤에 더 좋은 기회가 오는데.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그럴 거 좀 생각하시고 오늘 내가 너무 이제 좋은 얘기만 해서 또 사람들이 또 좀 그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말씀드린 거고. 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최근 한 2년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지방에서는 그렇게 막 흥분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일단 최소한 저희 구독자분들은 또 모르죠. 또 뭐 시장 오면 또 광분해서 또 움직이는 분도 늘 있기 때문에 또 뭐 네. 그러다 또 힘들하고 또 늘 그렇더라고요. 아니 또 이제 한 480분 계시는데 사실 예전 같으면 네. 소장님 영상이면 한 1,500명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1,100명은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미 아웃 시장에서 아웃 됐다는 거거든요. 지금 500명 남고 1,000명 떨어져 나갔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분들은 이제 좀 어떻게 잘 버티신 분들이고 벌 것만 더 이제 남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제 위기에 또 살아남는 사람 또 기회를 잡으니까 늘 그렇잖아요. 네. 또 뭐 금리 올라가게 되면 늘 이제 기업도 그렇고 위기에 놓여 있는 기업도 다 망하잖아요. 또 그걸 또 거기 있는 또 수요가 다 끌어와서 장사 더 잘 되잖아요. 그런 건 진짜 똑같거든요. 이 시장도 투자자들 막 떨어져 나가요 또. 그러다 또 다시 또 이제 남은 사람들이 더 수요 크게 주고 더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 원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기업이나 이 투자 세계나.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좀 정도를 지키면서 제가 너무 저는 지금까지 과하게 투자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거 지금까지 살아남았잖아요. 좀 그렇게 좀 정도를 좀 지키면 좋겠다. 또 공부도 조금 하고요.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1분으로 한번 총평 해보겠습니다. 네. 자, 서울 수도권 네. 내년 어떻게 된다? 얘는 좀 힘들다, 상반기까지는. 아, 힘들다. 네. 아, 그 이후에는 그 외에는 뭐 지지부진하다. 지지부진하다. 네. 아, 결국엔 좋은 얘기는 없네요. 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네. 네. 그리고 지방은 지방은 하반기부터 좋아진다. 하반기부터 좋아진다. 네. 사라. 사야 되죠. 네. 네. 실수요자는 무조건 사야 된다. 네. 늦으면 늦을수 손해다. 네.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네. 또 얼른 내려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제 마음이 이제 좀 급해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